자, 드디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임대차, 주임법상의 임대차로 넘어왔습니다. 제 스타일이 이렇게 즉시 찍죠 그냥. 자, 이번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2020년 그 작년 올해 막 이렇게 몇 년 일자는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하게 지금 개정이 됐죠. 그렇죠? 임대차 3법이니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건 2법이고 계약갱신 청구권, 그 다음에 전월세 상한제 이렇게 했는데 내년 6월에 시험에 이거는 제가 예측을 하면 100% 나옵니다. 근데 아주 쉬워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먼저 그것 먼저 중요한 건 항상 먼저 해버려야 됩니다. 자, 개정권 먼저 제가 알려드릴게요. 과거에는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1개월 전까지 통지했죠? 근데 바뀌어서 6개월 전에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은 6월부터 2개월이라는 게 중요해요. 이게 시험에 나올 거란 얘기예요, 이거. 아마 지문으로 나와요. 누가 저랑 내기를 걷고 싶어요. 이거 꼭 나온다는 거. 그리고 임차인은 똑같이 2개월 전까지 통지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 등으로 나왔어요. 원래는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근데 정부가 뭔가를 용어를 또 바꾼 거죠.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계약갱신 요구라고 또 했어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명확한 표시를 하는 경우로 뭐 이렇게 나왔는데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에도 1회만 가능합니다. 계약갱신 요구는 1회, 2년 플러스 2년. 그러니까 우리 같이 실전에 능한 사람들은 외울 것도 없는 얘기예요. 2년, 2년 이렇게. 그 다음에 포기 배제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무효다. 맨날 이게 나오는 거죠. 자,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법리적으로는 무효다는 얘기죠. 자, 이제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6조 1항 전단 기간 내 임대차 갱신 요구할 경우 다음 과거에 해당하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래는 임대차 갱신 요구권을 임대인은 거절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나 아래 8가지 9가지 사항에서는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다. 이것도 시험 나옵니다. 이거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 자, 봅시다. 왜 시험에 나올 거라 예상을 하느냐? 그냥 제 느낌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저 수험생이라니까. 2기 차임에게 연체했을 때 똑같죠? 갱신 거절하는 거죠. 2번 연체하면은 상가는 몇 번? 3번. 딱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한 것만 얘기할게요. 임대인이 주택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너 나가라 그럴 때 철거를 한다. 그건 소유권이 우선되죠. 임대권보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니까. 항상 자본주의 사회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재건축하겠다. 철거하겠다. 계획갱신을 거절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거절하는 거. 원칙 거절하지 못한다. 예외 이런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철거나 재건축까지 못하면서 들어부터 살면 안 되죠. 임차인이. 그러니까 이게 들어부터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것부터가 제가 임대인 입장이라는 얘기예요. 항상. 우리 채널은 유튜브가 뭐예요? 좋은 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지. 임대인이 실제 거주할 때 이것도 지금 현재 분쟁이 나오는 거죠. 임대인이 들어가 살라고 그러면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아니야, 내가 들어가 살게. 왜? 양도세가 엄청 나오니까 들어가 살게 되잖아요. 2년 거주권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는. 그러면 나가야 돼. 이래서 전세가 씨가 말게 된 원인이죠. 그래서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홍남기가 이것 때문에 700만 원 이사비를 준 거 아닙니까? 정신 빠진 놈이란 얘기죠. 명색이 부총리가. 그래서 자기만 그렇게 해놓고 하면 되냐 이거죠. 이걸 바꿔야죠. 개정을 해야죠. 언젠간 개정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제가 꽤 오랜 동안 이렇게 사회생활 하고 또 연령도 있는데 불합리한 거는 반드시 개정돼요. 뭐 정권 바뀌고 안 바뀌고 상관없어요. 두고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이거 크게 이거고, 그렇죠? 철거 재건축할 때는 너 나가. 임대인이 실제 거주할 때 너 나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연체했어. 너 나가. 이게 크게 중요한 거고 반드시 이 조문은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9가지 중에 자주한 거는 쫙 읽어보겠습니다. 임차인이 거짓으로 계약서 썼어요. 허위 신분증을 했어. 그 다음에 불법 영업장도로 뭐 했어. 주거용으로 했는데 거기다 도박장을 차렸다든가.
그 다음에 서로 합의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을 했어. 이사비를 주고 나갔다. 홍남기 같이. 또 똑같은 얘기예요. 이사비 주고 나갈래? 그러면 나가겠죠. 그래서 1,000만 원 달라, 2,000만 원 달라, 몇백만 원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불합리한 거를 유발을 시키고 임대인과 임차인을 전부 적으로 편가르게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지지층을 끌어모으고 이런 게 잘못된 거는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사비 이런 거. 그 다음에 멸실돼서 목적 달성하고 이거 하나만한 얘기고 다른 거는 다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거. 자. 그리고 이런 계약 갱신 촉구는 1회에만 한해서 아까 행사할 수 있다. 이거 2년. 그리고 그 갱신 기간은 2년으로 본다. 그 다음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할 수 있고 묵시적 갱신을 한 얘기입니다. 똑같은 건 거예요. 이건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알겠죠. 3개월 후에는 그 만기될 때는 집주인이 돈 빼달라는 얘기고. 자, 임대인이 실제 거주할 때 이것도 중요해요. 또 여기까지만 이제 지금 한 서너 가지만 중요한 겁니다. 지금 크게 보면 임대인이 실제 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 제3자에게 임대를 했잖아요. 간단히 말해서 내가 들어가 살래 그러고 나서 제3자한테 임대했어. 임대인이. 그러게 되면 임차인은 그냥 억울하게 쫓겨났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갱신 거절로 인해서 임대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손해배상은 대략 어떤다? 월 차입 60만 원 있다면 3배, 3, 68, 180만 원을 지급하라는 얘기고 월 차임의 3개월분 이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할 게 많으니까 이 정도로 마치고 자, 주임법상의 임대차입니다. 주임법상의 임대차하고 민법상의 임대차는 딱 분리를 해야 돼요. 주임법상의 임대차는 임차인을 훨씬 더 보호하는 거예요. 훨씬 강하게. 그것만 아시면 되는데요.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만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거용 건물에 대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거용 건물이 아니면은 전부 주택임대차법은 적용이 안 됩니다. 주택이란 말이 있잖아요. 꼭 주택에만 해당이 돼요. 주택 그랬잖아요. 주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택 일부가 그렇죠? 주택 일부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애초에 출발이 주택이니까. 이해하셨죠? 근데 반대로 비주거형인데도 일부가 주거 이러면 안 돼. 이거 두 가지만 딱 하십시오. 원래가 주거형인데 거기서 일부를 비주거형으로 쓸 때는 괜찮아. 근데 애초부터 상가인데 거기를 일부를 주거형으로 쓸 때는 안 돼요. 끝. 그 다음에 판단 기준은 공부상의 표시 면적이 아니라 실제 사용하고 있는 걸 한다. 그때 법률성으로는 구조 형태 및 이용관계 그리고 일상생활을 이런 거 아울러 한목적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공부상, 등기부상이나 대장상의 주거형이냐 상호형 하는 게 아니고 실제. 그래서 여기서 실제는 강한 사람들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예요. 오피스텔은 태어날 때부터는 비주거예요. 그러나 실제 사용하고 있으면 주거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다음에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주임법이라고 했으면 주임법 혜택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도 주거용이면 된다. 그렇죠? 왜? 가능하면 보호하는 거야. 가능하면 지금. 자, 다방과 여인숙에 방이 딸려 있어. 이건 안 되겠죠? 그런 얘기고. 지금 얘기냐? 공부상으로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주거로 사용하고 있다. 돼 안 돼? 공부상을 실제로는 되는 거다 이거죠. 공부상이 중요하지 않는다. 앞으로 넘어갑니다. 판단은 주거냐 아니냐 판단은 뭐라고 한다? 계약 체결 당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인인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법인. 옛날에는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임법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된다 이거야. 저도 최근에 그런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교회를 상대로 계약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계약 당사자가 되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그 계약서는 들어가 있는 직원이 같은 공동 명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돈은 환불은 누구한테 한다? 교회한테 하고. 자,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법인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원칙은 인정되지 않는데 외적으로 대통령이 영하는 일정한 법인 큰 기업, 대기업, 10대 기업 아니면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 주임법이 적용된다. 일시사용 임대차는 적용 안 되고 대항력 아주 중요한 거. 임도와 주민등록 마친 때 대항력. 아까 민법상의 임대차는 등기할 때 대항력이 있는 거고 주임법상의 그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이 뭐가 똑같다? 전입신고. 그런 얘기 쭉 나오고 합니다. 자, 요건.
적법한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 돼요. 원래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 주거인지 아닌지 그렇게 대항 여기를 판단할 거 아닙니까? 인도와 주민등록을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쭉쭉 나오는 거는 제가 좀 요건 해야 되네. 인도와 주민등록,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나오니까, 그 인도 주민등록은 알죠? JMC 가면 되는 거고, 직접 점유자뿐이 아니라 간접 점유자 한다는 얘기죠. 원래 직접 점유자는 임차인이고 간접 점유자는 임대인이에요. 원래 크게 보면은. 그런데 여기서 전대를 했을 경우에 전대, 임대인, 임차인, 전차인 또 3자가 나왔어요. 드디어. 그러면은 직접 점유자는 누구야? 전차인. 간접 점유자는 또 임차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럴 때는 누가 주민등록 신고를 해야 된다? 인도하고 전차인이어야 된다. 직접 점유자는 전차인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해요. 저게. 자, 그래서 이거는 공시법적 주민등록은 뭐냐?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이 된 것 갖고는 부족한다. 중요한 거. 임차권을 매개로 점유하는 자가 제3자가 인식해야 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들락날락 하는데 저 사람이 세를 살고 있는지를 누가 제3자가 인식해야 된단 말이야. 저거 임차하고 살고 있다. 주인이 아닌 거. 그래야 대항력이 인정된다. 이 얘기예요. 끝. 자, 몇 번 이야기하지만 그 뒤로 어마어마한 판례가 나옵니다. 시간상 당연히 못하겠죠 지금. 근데 실제는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이거 이야기하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 조금 안다고 해서 다 아는 얘기네. 뭐 아는 얘기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는 것도 천지겠지만, 이거는 10%밖에 못 하는 거예요. 실제 시험은 90%는 이런 어마어마한 판례에서 나오니까. 자, 인도와 주민등록이 대항력 유지한 존속요건인지, 당연히 존속요건이죠. 존속요건이기 때문에 그 주소를 빼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밀세 이야기하지만 또 좀 더 나오는데, 가족이 3명이 있어요. 4명이라고 칩시다. 부부, 아들, 딸. 근데 그 가족 중에 한 명만 있어도 그거는 대항력은 존속된다 이거예요. 끝! 이걸로 끝이에요. 근데 한꺼번에 다 이사해야 되면 존속이 안 되는 거죠. 대항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있는 거고, 밀세 쭉쭉 연결을 해놓은 이따 나오겠지만, 취득 시기는 인도와 주민등록 다음 날에 이 길이라고 하는데, 저당권은 즉시, 그 다음에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은 다음 날. 그 저당권과 결합하게 되면 저요. 누가 저당권이 이기는 거야.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떤 또 이것도 그러면 안 되죠. 또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잘못했다. 법을 개정했는데, 이거는 민법 아니라 그 기초도 모르는 인간이 말하는 거야. 물권이잖아. 저당권은. 그리고 이거는 채권이고, 물권이 무조건 우선이죠. 근데 어떻게 이거를 법을 개정하는 거야. 채권이 뭐니 물권이 모르는 자들의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식한 자들이 용감한 거예요. 당연히 인도와 대항력이 늦은 거지. 그건 채권인데 등기 안 했잖아. 근데 뭐야, 저당권 등기가 돼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물권이 우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얘기하면 민주당 국회의원 어떤 인간이 그래요. 이거 잘못된 거다. 대항력, 주민법상의 대항력은 이 길에 다음 날에 발생하고 저당권 적으니까 너무 피해가 많다. 이거는 근원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왜? 채권과 물권의 차이이니까. 그러면 그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 물권인지 뭔지 채권인지 뭔지 다 뒤바꿔버려야 돼, 그냥. 지세상인가, 그게 말이? 자, 대항력의 효력. 양수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 법정 승계예요, 양수인은. 자, 2개 임대차를 놨어요. 근데 팔았어. 파는 게 양수인이야. 다시 말하면 매수인이에요. 그러면 법정 승계라 그래요. 그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받는 거야. 그래서 인제로 양수인과 임차인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야. 그대로 지위를 그대로 승계. 지위 승계예요, 그대로. 이해하셨죠?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는 거는 그 다음에 이게 또 대항력 상실은 어쩌고 나오는데, 여기까지 다 시간상 여기도 넘어가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한물권자하고 효력. 여기 나옵니다. 저당권자와 관계 또 나온 거죠. 저당권 등기일과 임차권의 확정치기 선으로 따져서 하는데, 최순위 담보물권자 먼저 대항력을 취급하면 임차권 소멸하지 않는데, 최순위 담보물권 임대인 취급하면 지금 하나만한 얘기죠. 담보권과, 그러니까 이미 다 얘기했어요. 저당권과 대항력은 누가 더 이긴다? 저당권이 이긴다는 얘기예요. 근데 쉽게 대항력이 훨씬 더 빠르다. 그럼 대항력이 이기겠지. 이런 얘기를, 근데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풀어서 나와. 근데 내 이 설명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쉽잖아. 물권과 채권, 책에 안 나와 있어요. 강사님도 교수님도 설명한 거 없어요. 근데 저는 실전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냥.
물건이 우선주의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 명령을 해요. 임차권 등기라고 그러면은.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책 안 보고 얘기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인이 만기에 돈 안 빼줬을 때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는 거야. 돈 안 빼주니까. 그리고 해외 이전하거나 직장을 가야 될 때 임차권 등기 명령 하는 거야. 명령이란 말 나오게 되면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지급 명령, 무슨 명령. 그래서 너 임대인 말이야. 너 잘못이야. 그냥 임차권 등기해. 그래서 등기부에 딱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임차권 등기가 있고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어요. 여러분들 꼭 잘 둘이서 알아야 돼요. 임차권 등기는 설정 행위이고 임차권 등기 명령은 그냥 명령이에요.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마 천지 거야. 그래서 이거는 결국 임차권 등기 명령 누구 잘못이에요? 임대인 잘못이어서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 임차인이 해외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 자리에 살고 있는 중에서도 임차권 등기는 할 수 있어요. 그 대신 차임은 지불해야 돼요. 살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마저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있다. 자, 또 시험에 아주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와 임차 보증금 반환 의무는 어느 게 동시행관계냐? 동시행관계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 출발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선이행 의무냐? 임차권 보증 반환이 선이행이죠. 임차권 말소는 나중에 의무죠. 왜? 돈 안 줬잖아, 임대인이. 그러니까 네가 먼저 돈 줘. 그럼 내 임차권 말소해 줄게. 이런 얘기예요. 왜? 임대인이. 그래서 여러분들 임대인들 이거 알아야 됩니다. 만기 때는 무조건 예외 없이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어요. 이거는 판례 아니라 뭐도 전혀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임대인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 가지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여러분들을 그 통지를 하잖아요. 묵시적 갱신 안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은 뭐든 알아서 하라 그러고, 그러게 되면 뭐예요? 6개월에 통지를 해버리세요. 왜? 지금 요즘에는 전세 보증제도가 너무 발달이 돼가지고 기간이 안 지나게 되면은 임차인들이 난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임대인 입장에서는 먼저 해란 말이에요. 법을 합법적으로 이용해란 말이에요. 오늘이 며칠이야? 11월이면 그럼 만기가 지금 4, 5월이다. 그러면 지금 통지해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땡겨버려요. 끝. 이해 가시죠? 나중에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지금 사례만 들어도 100개를 더 들 수 있어요. 이 인간들이 곧바로 임차권 등기한 인간들도 있고 돈 안 빼준다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보증보험에서 전화하고 난리단 말이에요. 이런 걸 방지해야 돼요. 자, 존속보호. 최단 기간을 보장해요. 2년 딱. 근데 민법상의 주임법의 임대차는 최장 기간 대장기가 보장을 안 했죠. 자, 그 다음에 묵시적 갱신했을 때 여기도 임대인이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임대인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똑같이 2개월 전까지예요. 그 대신 임대인은 왜 6개월, 임차인이 6개월이란 말이 없느냐? 6개월 전이면은 언제든지 하란 얘기고, 임대인은 6개월부터 임대인한테 조금 더 제한을 두는 거란 얘기고. 자, 2년 후 또, 그 다음에 그 묵시적 갱신돼도, 민법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걸로 보는데, 그 주임법에서는 기간 정함이 2년 후 그대로 연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거, 일반인들은,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아는 걸 민법은 알 필요가 없죠. 왜? 주임법이 특별법으로 먼저 우선 적용되니까 2년 연장되는 거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이 되게 되면은, 묵시적 갱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존속을 보호하는 거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통지하고 3개월이면 효력 발생하는 거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 아까는 대항력이었어요. 대항력은 입주와 전입신고, 입주와 주민등록 하면 되는 거고,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대항력, 입주, 주민등록 플러스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가 딱 되게면은 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순위. 나중에 민사집행법과 연결되니까.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를 갖출 때 우선 변제권 뭐다? 확정일자. 요건. 적법한 임대차 계약이 있을 것.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구비할 것. 그 다음에 빨리 넘어갑니다. 임차주택이 경매, 공매에 의해서 매각되었어야 돼. 경매나 공매에 의해서 매각되었을 때 그거를 우선 변제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알겠죠? 우선 변제. 그 다음에 행사는 어떻게 해야 돼?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아주 어려운 말 나오는데 배당을 요구해야 돼. 당연 배당 요구권자가 아니에요. 왜? 간단히 말하면 이거죠. 이것도. 채권이잖아. 채권 아니고 저당권은 뭐야? 당연 배당권자. 채권은 배당 요구해야 돼. 지가 주장해야 돼. 끝. 그 다음에 경매 신청에서 집행 개시 요건의 영화, 이런 얘기죠. 집행을 개시하는 것을 완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뭐 하겠어요? 그 임차권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돼. 한마디로 임차인들은 어떻게? 방 빼면은 대항력이 사라져. 우선 변제권 다 사라진다고. 그러니까 방을 빼지 말아야 돼. 그래서
읽어볼까요? 경매 절차, 배당 요구, 종교, 경락기일까지 계속 존속해야 하기 때문에 동법으로 이를 해결해 주택인은 스스로 임차권을 반환받기 위해서 집행권으로 경매 청구를 한 경우에 주택을 인도하지 않고도 경매 신청을 할 수 있게 해놨다 이게. 인도하지 않고도 경매 신청할 수 있게. 인도해버리면 어떻게?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상실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의 판단 기준 시점은 둘 중에 하나죠. 자, 대항력과 이건 너무 쉬운데.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계약서 쓰게 되면 그러죠? 부동산 사무실에서 그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확정일자는 먼저 받아도 됩니다. 그래. 확정일자는 먼저 받았어요. 그 다음 나중에 입주했어요. 효과는 언제부터 발생한다? 입주할 때부터 발생해. 근데 입주했어. 확정일자 늦게 받았어. 확정일자부터. 늦은 날부터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를 내가 솔직히 읽어볼까요? 엄청 어렵게 말을 해놨어. 대항력을 먼저 구비나 확정일자 기준이 되고 확정일자 대항력 구비가 같은 날 이전에 갖춘 인경 대항력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써놨단 말이야. 당연하잖아요.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늦게 발생할 때부터 효력 발생할 거 아니에요. 둘 중에.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실전에서 있는 거를 법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또 한 가지 우선 변제권이라는 거는 주택의 환가대금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건물의 임차인이라도 대지 환가대금으로 이게 아주 울트라 슈퍼 중요한 거예요. 경매가 돼갔으면은 내가 건물 임차인이면 건물 임차인이죠 대부분이 그 빌라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대지 우리나라는 건물과 대지가 따로 분리된 거니까 그러니까 경매됐을 때는 어떻게 건물에 대한 환가대금에서도 우선 변제 받고 대지에 대한 환가대금 건물에서도 우선 변제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대부분 우리나라 아파트 빌라니까 간단히 해서 구분 소유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전유 부분과 대지가 한꺼번에 일치됐잖아. 집 앞 건물은 특별히. 그러니까 한꺼번에 받는다.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럼 시험에 합격하잖아. 이게 시험의 테크닉이에요. 근데 이걸 얻는 사람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객관식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줬잖아요. 저는 지금 이렇게 하게 하는 건 2차까지 보는 거예요. 주관식까지. 제가 행정사 할 때 2차를 다 합격했기 때문에 똑같으니까 방식은. 근데 1차만 하는 사람들은 간단히 외우면 끝나는 거죠. 빌라 아파트 건물과 대지가 한꺼번에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나 빌라는 토지 등기부가 없는 거예요. 거기 속에 들어가 있어. 건물 표제분과 뭐 건물의 전유분 들어가 있잖아요. 대지권이라고 그러죠. 이하 생략.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면 최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최우선이라고 돼 있잖아요. 소액 보증금. 서울에 있는 소액 보증금 천이라는 1억 천. 1억 천인데 1억 천을 다 받는 게 아니고 3,700만 원만 받는다. 1억 천 이하인 소액 보증금을 해서 우선 변제는 얼마만 받는다? 3,700. 이럴 때는 뭐 한다? 아무것도 안 해놨을 때 얘기야. 확정일자 안 받았을 때 얘기입니다. 최우선 변제는 확정일자 안 받았을 때 얘기예요. 확정일자 받으면 어떻게 돼요? 전액 받아.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안 받는 인간은 임차인은 권리에 있는 잠자는 자야. 보호받지 못하는 거야. 요즘에도 그런 인간들 있나 모르겠네. 자, 소액 임차 인간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런 분들이 있나 모르겠네. 하여튼. 자, 소액 임차인 보증금 1억 천. 그렇죠. 대항력은 구비해야 돼요. 근데 확정일자는 구비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경매 공매 효과. 일정액을 최우선 변제하는 거예요. 아까 먼저 답을 얘기했잖아요. 저는 다 머릿속에 있으니까. 1억 1,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3,700만 원만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확정일자만 받았으면 1억 천을 다 받는 거지. 확정일자 안 받는 사람이 있냐 이거죠. 제가. 그래서 정말 답답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자, 우선 변제과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겸유하고 있어요. 다 갖고 있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겸유한다는 건 뭐예요? 대항력과 여기다 써놔야 되겠네. 확정일자 했다는 거 아니야? 확정일자. 뭐 별거 있어요? 다 확정일자를, 받으니까. 이렇게 어렵게 써놓는지 모르겠어. 둘 다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자, 우선 변제권을 행사했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거. 우선 변제권을 선택하여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을 때는 임대차의 전속,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요. 대항력을 주장하냐, 우선 변제권을 주장하냐는 자유지만, 우선 변제권을 행사했으면 우선 변제권 소멸, 뭐만 주장할 수 남아있다? 대항력만 남아있다. 그 정도로 빨리 끝냈습니다. 그래도 한 20 몇 분 됐는데,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임대차는 딱 두 가지로 정리를 딱 해드렸습니다. 제가 민법상의 임대차, 주임법상의 임대차 많이 다르다. 알죠? 민법상 주는 최단기간, 최장기간 뭐 없고 민법상은 다 기간 2년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바뀐 거는 전부 뭐다? 주임법상의 임대차. 시험은 거기서 반드시 나온다. 그래서 임대차나 이번에는 한 서너 문제 길게 보면 세 문제 이상도 나오지 않을까. 거기서
바뀐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것 나온 거 중요한 거 나오고. 우리가 흔히 하는 걸로, 우리가 맨날 하니까 임대차는 쉬운 거 같지만 아주 어렵고 깊이 들어가면은 정말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